3학년 일반기 학생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화국어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강의에서 선생님 과제를 냈는데 그 과제를 굉장히 열심히 잘 수행해 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읽어보니까 연구할 만한 내용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여러분이 탐색을 해서 과제를 수행했고,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학생도 있는데 그 학생들은 조금 더 분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학습활동 3번 문제의 과제의 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신이 화성 탐사를 한다고 가정해서 탐사 궤도 및 방법을 정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궤도 및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는데, 이거는 이 예시 답안은 우리 교과서의 지문을 근거로 한 것이고, 여러분이 교과서의 어떤 지문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사고력에 기반해서 답안을 작성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방법, 자, 첫 번째 선택한 궤도 및 방법을 보니까 왕복하는데 모두 호만 전유 궤도를 지나는 경로를 선택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가는 길만 호만 전유 궤도를 지나는 경로.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연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고, 자, 두 번째를 선택한 이유는 연료를 절약하기보다는 화성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각각의 이유를 여러분이 작성했으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화성 착륙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화성 착륙 방법도 두 가지로 언급을 해줬는데, 첫 번째는 에어백을 이용한 착륙이 있었고, 자, 두 번째는 로켓 엔진을 분사하며 감속하며 착륙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먼저 보시면 에어백을 이용했을 때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기억나요? 연료를 절약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인 로켓 엔진 분사 방법이 있었죠. 자, 그 로켓 엔진 분사 방법은 안정적으로 감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성 착륙 방법도 여러분이 교과서 지문을 잘 살펴서, 자, 그것의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기록을 했으면 됐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료 조달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료 조달 방법도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료 조달 방법을 보면 첫 번째 방법이 화성의 대기에서 메탄과 산소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화성의 대기에서 연료를 공급받는 방법, 즉 자, 자체적으로 공급을 받는 방법이죠. 자, 두 번째 방법은 화성의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역시 화성 내에서 연료를 조달하는 방법이죠. 화성의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여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모두 지구에서 연료를 수급해가는 방법이 아니라 화성 자체 내에서 연료를 수급하는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대기에서 메탄과 산소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그 이유가 뭐냐? 화성에서 물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자, 그러면 물을 수소와 산소로 추출해서 수소를 연료로서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 그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화성의 대기가 희박해서 물만 찾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물만 구할 수 있으면 많은 연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었어요. 자, 지금 이 우리 교과서의 지문을 근거로 선택한 궤도 방법 그리고 그 이유를 제시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이나 선택한 이유를 자, 기록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1번을 선생님이 또 과제로 냈었어요. 그래서 4-1번은 여러분이 어떤 창의력과
어떤 상상력의 부분을 선생님이 측정하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일단 윗그린 주제와 관련된 내용 중에 연구할 만한 내용을 적어보자라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재를 읽고 화성 유인 탐사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과학자라면, 또는 여러분이 탐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부분, 어떠한 요소에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냐 라고 선생님 과제를 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답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는데, 예시 답안을 같이 한번 보면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화성 유인 탐사에 대해서 아직 연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전제를 달고요. 개발되고 있는 우주선의 엔진, 우주선의 엔진이 어떤 출력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엔진의 어떤 내구성을 높인다거나 이런 어떤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엔진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줬어요. 두 번째는 화성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무엇이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 조건. 인류가 화성에 정착해서 생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생명체가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연구의 초점으로 삼아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답을 달아줬고, 이 이외에도 연구의 분야와 방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4-1번 과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수행을 해줬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연구 분야를 선정했다면, 무엇을 연구할지를 정했다면 예상 청중이 있어야겠죠. 나의 연구,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어떤 청중을 상정해 놓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주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높거나 또는 호기심이 있는 청중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상 청중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주제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중의 관심이라든가 요구라든가 수준, 이런 것들이 또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예상 청중의 어떤 지적 수준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청중들의 어떤 관심사, 그러한 청중들의 관심사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할 만한 것으로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깊이로 알고 싶어 하는지, 심화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지,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기존에 습득한 배경 지식의 유무 또는 배경 지식의 어떤 깊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3번은 주제와 예상 청중을 고려해서 수집할 자료를 선정해보자. 자료의 수집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언급했던 도서관이라든가 서점이라든가 또는 인터넷 매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또는 전문가의 면담이라든가 또는 심포지엄이나 포럼이나 회의나 다양한 어떤 담화 상황에서 여러분이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예상 청중도 상정하고 청중의 어떤 관심이나 요구와 수준을 분석했다면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성 유인 탐사와 관련된 영상 자료라든가 사진 자료, 시청각 자료에 해당하죠. 또는 인터넷 매체 자료 또는 보도 자료, 선생님 말했던 전문가의 면담 자료 등을 다양하게 여러분이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서관이나 학술 정보 사이트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해보는 활동도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의 어떤 자료들도 여러분이 고려해서 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세종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을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부터 볼까요? 지역 도서관이라든가 학교 도서관 또는 국가 지식 정보 유통망 또는 국가 자료 공동 목록 시스템, 학술 정보 유통망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수집한 정보가 과연 양질의 정보인가 또는 적합한 정보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나름대로 여러분이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잘 꼼꼼히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기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을 보니까 주제와 목적이 혹시 부합하는가를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청중의 관심과 요구와 수준을 고려했는가를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가를 역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또 역시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기준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인가, 최신성의 여부를 판단하죠.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는가라는 것은 내용의 타당성의 측면이 될 거고요. 자, 청중의 관심이나 요구 수준 등을 고려했는가는 자, 청중의 분석이 되겠고,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 것인가는 자료의 신뢰성이 되겠어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는 자료의 객관성을 의미하겠고, 최근에 만들어진 것인가는 최신성과 자,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타당성. 자, 세 번째는 자료의 신뢰성. 자, 네 번째는 자료의 객관성이죠. 자, 다섯 번째는 최신 자료이냐, 최신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수집한 자료를 자, 동그라미 자, 세모 X로 한번 분류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세모 이상이 되어야 여러분이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내가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잘 수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6번은 자료를 보충해 보자는 거고요. 자, 자료를 보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자,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보충해주고 있느냐를 살펴봤더니 주제와 관련성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거예요. 자, 주제와 관련성이 적은 부분, 즉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삭제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있는 내용을 추가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청중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충한다. 대부분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삽입을 해요. 자, 그래서 시청각 자료의 삽입을 통해서 청중들의 어떤 관심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자, 세 번째,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출처를 밝힌다. 출처를 밝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수업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출처를 밝히면 자료의 무엇이 높아진다고요? 자료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자, 그리고 출처를 찾기 힘든 자료는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이 그 자료를 접하는 청중이나 독자들로 하여금 신뢰도를 높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자, 네 번째는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자료를 객관적인 내용의 자료로 수정한다. 그러니까 필자나 아니면 발화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청중이나 독자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내용의 자료로 수정한다는 것은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자, 자료를 보충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을 보니까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되어서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자료를 최신의 것으로 수정한다. 자, 아까 최신성이라고도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어떤 청중들에게
아주 오래된 과거의 자료를 제시하면 청중들이나 독자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발화자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필자가 집필하고자 하는, 글을 쓰고자 하는 내용이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과거의 어떤 너무 오래된 어떤 자료들이 큰 관심도 없을 뿐더러 흥미도 떨어뜨리고 현대의 변화된 내용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료를 보충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5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내용은 활동인데 모든별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활동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연구 주제를 정했으면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 활동은 여러분 이제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그때 모둠을 구성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소단원으로 넘어왔어요. 정보의 조직과 전달이라는 소단원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소단원에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했다면, 즉 정보를 나름대로의 체크리스트, 즉 수집 준거,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수집을 했고 분석을 했다면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조직하고 독자나 청중들에게 전달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조직과 전달의 측면에서 조직이라는 것은 자료가 수집된 상태에서, 즉 방대한 자료를 여러분이 수집했다면 그 많은 양의 정보들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구조와 구성을 고려해서 체계화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은 자, 글의 내용을 여러분이 써 나가기 전에, 글을 써 나가기 전에, 또는 여러분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고려했을 때의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한 편의 글이 나와 있어요. 자, 이윤희 작가의 자연을 품은 건축과 공간이라는 한 편의 글이 있는데 이 글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설명문이에요. 그래서 자, 설명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자, 일단 구조 자체가 머릿말, 본문, 맺은말 또는 처음, 중간, 끝의 3단 구조로 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는 제목에 이미 나와 있듯이 건축 또는 공간인데 자연과 어우러진 또는 자연 친화적인 어떤 건축과 공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듯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자,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 예측하기라고도 하는데 자, 이윤희 작가의 자, 한 편의 글을 통해서 정보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머릿말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 우리는 환경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환경은 점차 훼손되고 환경오염도 점점 더해지며 에너지 자원은 고갈되고 있다. 이러한 전 지구적 상황에서 건축은 인간이 아닌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활동이나 구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의 문제 사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해줬죠. 위기의식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구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환경오염이라든가 훼손되고 있고 환경오염이라든가 에너지 자원의 고갈의 부분을 언급했죠. 자, 그래서 생태환경이 중시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들어줬어요. 그래서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건축이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니냐. 자, 오늘날의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냐라는 자, 견해를 제시했어요. 이처럼 정보 전달의 글이라고 해도, 즉 설명문이라고 해도 필자의 견해가 이렇게 제시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 더욱 환경을 생각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러한 생태 중심 사고, 자, 또 키워드죠. 생태 중심 사고를 건축 공간에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볼게요.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공간을 디자인하고 만들어야 할 것인가? 자, 질문을 던졌죠? 자, 질문을 던지는 부분의 효과는 이미 언급을 했죠. 독자의 주의 집중, 주의 환기의 기능을 띠고 있다고 했어요. 자, 친환경적인 건축물은 어떠한 형태로 디자인되는가? 자, 역시 주의 집중, 주의 환기 기능. 정말 자연이 가진 속성을 인공적 환경인 건축에 담을 수 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의 집중과 환기 기능. 자, 이러한 의문점에서 시작하여 생태 건축 디자인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에 부합하는 생태 건축이 왜 필요한가? 자,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필자가 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자, 생태 건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본문 부분에서 첫 번째 소주제를 소제목을 제시를 했어요. 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냐? 그것은 환경과 생태가 아니느냐라는 제목을 제시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환경과 생태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자, 시작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대 이후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자연자원 고갈과 생태계 파괴, 인구 폭증과 과밀, 지역 공동체의 몰락, 자, 이게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자,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밀 지역이 늘어가고 있고, 자, 공동체 인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요. 자, 이것이 현재 지구 생태가 처한 위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의식을 먼저 제시하면서 자, 건축에 있어서도 자연 친화적인 생태학적인 자, 그런 어떤 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 강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런 양상이 두드러지게 늘어나면서 회생 불가능을 예측할 정도로 지구의 생태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첨단 과학 기술의 출현으로 지구 온난화, 스모그 현상, 기후 변화 등 환경 파괴와 생태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었고, 이에 따른 해결책 또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당면 과제를 외면, 방치하거나 소극적 대처만 취하는 등 명확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재난 영화에서 보아왔던 것 같이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 이러한 문제에서 건축 또한 예외는 아니다. 자, 건축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자, 건축 또한 예외는 아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런 위기의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건축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분야도 자, 이러한 현재의 문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하여 사회적 현상과 지역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축적인 대응책으로 다양한 양상의 생태학적 건축이 독일, 일본, 미국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방법과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회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서 한동안 잊고 있었던 대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심들이 일시적으로 증폭되면서 몇몇 나라에서 시작된 친환경적 움직임이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근대 시기의 시대 정신을 계승, 반영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계몽적이고 반향적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자, 근대 시기였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자연과 유기적 관련을 맺는 건축 경향이라는 거죠. 여기서 유기성이라는 것은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기적이라는 말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유기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을 계승 반영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계몽적이고 반향적 양상을 보인다.
계몽적이고 반향적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계몽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일깨운다라는 거예요. 자, 계몽이라는 것은 일깨운다.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자, 반향적이라는 것은 뭔가 사회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생태학적 또는 환경 친화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 움직임이 전 지구로 번져 지역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근대 건축의 소수 패러다임과 현대의 진보된 과학 기술이 융합하면서 자, 그 반경을 넓혀 나갔다. 자, 여기서 뭐 소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자연을 건축에 담으려는 어떤 경향성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보시면 현대의 생태학적 건축은 환경 공생주택, 그린 건축, 환경 친화 건축, 친환경 건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대요. 그래서 뭐 환경 공생주택, 뭐 그린 건축, 환경 친화 건축, 친환경 건축 등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만 결국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생태학적 건축이라는 거죠. 이러한 생태학적 건축이 다양한 이름들로 명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커다란 시대 정신 안에서 보자면 다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전 세계적 환경 문제, 생태계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건축 분야의 어떤 노력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태학적 건축이 등장했음을 설명했어요. 자, 두 번째 소제목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소제목. 자, 두 번째 소제목 생태학적 건축이란이라는 소제목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생태학적 건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자, 생태학적 건축은 독일 생태 건축을 비롯해서 생태학과 관련된 일련의 건축을 포함한다. 또한 환경과 친화하는 건축이면서 인간과 친화하는 건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환경과 친화하다에서 환경의 의미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공환경이 아닌 자연환경을 뜻한다. 자, 여기서 자, 환경의 정의를 내려줬어요. 자, 필자가 정의 내린 환경의 정의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넓은 의미죠. 동시에 인공환경이 아닌 자연환경을 뜻한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그래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어떤 환경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을 의미하는 것이 약간 더 광범위하죠. 광의 환경 이라고 볼 수 있고 약간 인공환경이 아닌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가 되죠. 좁은 의미. 그래서 협의의 환경이 되겠어요. 좁은 의미라는 의미입니다. 자, 광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를 말하고요. 자, 협의라는 것은 좁은 의미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환경을 나름대로 필자가 정의를 내려줬고 이것과 관련돼서 자, 그럼 생태학적 건축의 종류와 그리고 진행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언급을 해줍니다. 자, 독일 생태 건축은 196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새로운 건축 경향이다. 자, 유럽에서는 독일에서 생태 건축이 시작됐는데 1960년대 이후의 새로운 건축 경향이래요. 자, 그래서 합리성과 경제적인 목표 아래 획일화되고 비인간화되어가는 근대 건축을 지향하려는 하나의 대안이었다. 그래서 이는 주택 및 주거단지, 도시를 인위적이지만 자연과 같은 생태계로 구성해서 자연과 유기적인 통합을 꾀한다는 거죠. 자, 자연의 어떤 자연 친화적인 어떤 태도를 갖추면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갖추면서 유기성을 꾀한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즉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와 자연 생태계를 고려한 다양한 건축적 시도와 개념을 총합하여 자연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연계한 건축으로 오늘날 널리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자, 계속 보면 환경 친화적 건축은 경험주의 철학을 근본으로 한대요. 자, 경험주의 철학을 근본으로 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계절 친화적 건축으로 자연 생태계에 포함되는 건축을 지향한다. 즉 친환경적 건축은 자연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보다 자연과 평형을 이루는 관계를 중시한다. 그러므로 자연의 순환 원리를 건축에 적용하고 자연 요소의 성질을 이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자연과의 합의를 지향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생태 중심 사고 건축이라고 했네요. 아까 두 번째는 환경 친화적 건축이었죠. 자, 생태 중심 사고 건축이란 인간 중심 사고가 아닌 생태 환경 중심 사고를 적용한 건축이래요. 자, 건축에 있어서 생태 중심적 디자인 요소, 생태 중심적 디자인 전략과 기법으로 계획되는 건축, 즉 생태계의 존재 질서를 담은 건축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축적 노력은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폐해를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우리 삶의 질과 경제적 복지를 향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생태 중심 사고 건축이 갖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거예요. 자, 우리 삶의 질과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생태 중심 사고 건축이 갖고 있는 의미 또는 의의가 되겠어요. 이런 면에서 생태 중심 개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데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새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이 생태 중심 개념은 자연환경과 인간이 공존, 공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시된다. 건축 환경을 인위적이지만 생태계와 같은 콘셉트로 디자인하여 자연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생태 중심 개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생태 중심 개념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과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이는 자연 체계와 재생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물과 공기 오염, 외부로 방출되는 열, 폐기물, 폐수의 양과 농도를 극소화하여 환경 부하를 줄이는 것이며 대지 주변 생태계를 유지하고 건축물의 시공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이러한 건축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생태 중심 사고의 건축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자, 생태 중심 개념의 적용이죠. 자, 그래서 친환경 나아가 생태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이미 고대부터 활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첨단 기술, 재료와 더불어 적절히 혼용된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대부터 버네큘러 건축, 유기적 건축, 유기체적 건축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면서 발달해 왔다. 이 기술은 생태 환경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자, 현대의 첨단 건축 환경은 인공적이라 자연 환경과는 대비적 양상을 띠지만 현재의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의 긍정적 활용을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 그래서 현대의 어떤 첨단 건축이 어떤 생태학적 관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축 기술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첨단 건축 기술이. 자, 또한 역사적으로 자연을 공간에 담는 방법도 변화를 거듭해 왔는데 토속적인 형태의 공간, 건축 기술을 사용하고 지역의 기후를 적용하고 지역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태양과 바람에 따라 건물 배치 및 방향을 결정하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역사 속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현대 생태학적 건축과 자연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러한 건축물의 전개 양상을 살펴본다면 현재의 생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소주제가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소 단원에서는 생태학적 건축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고요. 생태 중심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교과서의 어떤 사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스위스 바젤의 바이엘러 재단 미술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한 기하학적 조형미를 보여줄 뿐 아니라 친환경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유리표면이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자연광을 내부로 끌어들여서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보여준대요. 그리고 이중 외피 지붕은 실내의 자연환기를 유도하고 건축가 렌조 피아노는 전면부에 물을 두어서 전면부에 물도 뒀대요. 자, 물을 두어서 자연과의 어떤 시각적 연계성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자연과의 어떤 유기적 결합을 시도했던 건축물로서 두 번째 사진 사파가 자료로 제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여러분이 보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뭐 과제는 따로 내지 않겠습니다. 과제는 따로 내지 않는데 지난번에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은 시간이 되실 때 과제를 꼭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건축과 자연의 관계 맺기라는 소주제의 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